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13주차 이제 강의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AADD 커브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생산량과 환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GDP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의 전체 아웃풋을 저희들이 이제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경제의 아웃풋과 그것과 연계되어서 이제 결정되는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실제 실물 시장의 어떤 아웃풋을 반영하고 있는 DD 커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통화 시장,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을 반영한 AA 커브를 통해서 결국 이제 금융자원의 어떤 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영향이 지는지. 그래서 또 AADD 커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환율과 생산량으로 구성된 어떤 평면 위에서의 어떤 균형을 보여주는 그런 곡선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된 AADD 커브를 통해서 어떠한 균형 환율이 달성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그 학습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생산량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 라고 하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환율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이제 학습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음 시간 아마 고정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마 국제금융학 이번 한 학기 학습을 마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학습했었던 내용들은 결국은 총수요, 그리고 이제 총공급, 그래서 ADAS라고 이제 표시하는 Aggregate Demand와 Aggregate Supply에 대한 학습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먼저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A 커브, DD 커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 AA, DD 커브 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떠한 정책이 실행이 되었을 때 특히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에 실제 이제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반의 아웃풋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었지요. 실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나 뭐 여러 그 어떤 관련된 책들이나 보고서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 특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계속 만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임팩트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주는 영향과 이제 장기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학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어서 이 얘기들을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 결국은 AADD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환율 레벨과 생산량 수준을 이제 저희가 2차원 평면상에 그려다 놓고 실제 이제 그 경제의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DD 커브가 말하자면 환율의 약세에 따라서 환율의 증가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모습 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DD 커브가 결국은 그 환율의 약세에 따라 점점 더 그 생산량이 늘어나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순수출이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교육 조건상으로 봤었을 때에 결국은 그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니까 물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럼 같은 값으로 환율이 약해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지 않고 해당 환율 조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일 테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량으로 봤었을 때에는 역시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환율의 약세를 따라
그 나라의 아웃풋도 늘어나는 형태로서 이제 지금 빨간색 DD 커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 커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환율이 이제 점점 강세를 보이게 되면 결국 이제 균형을 이루는 그 통화 시장에서의 통화량과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여서 결정되는 환율의 수준 자체가 결국은 더 이제 생산량이 커지는 방향에서 환율의 강세와 함께 그 어떤 균형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가 그 AA 커브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환율과 생산량을 어떤 하나의 그 평면으로 구성한 다음에 AA 커브와 DD 커브를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실물 경제를 대변하는 DD 커브와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AA 커브의 어떤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은 지금 눈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교차점이 1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수준에서의 환율과 해당 수준에서의 GDP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단기 균형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중앙정책, 중앙은행이 결국은 통화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량을 조절하는 형태로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화량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방향, 혹은 뭐 지준율을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은 아닙니다만 과거 이제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카드들이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그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 부분의 어떤 구매를 늘리거나 혹은 그 조세 정책을 건드려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혹은 세금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러한 방향의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이제 재정 정책이다라고 표시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총수요와 생산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이제 일시적인 정책 변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여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정책을 늘리고 정책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크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변화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책 변화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 변화는 사실은 환율에 대한 예상에는 사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환율 시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전망을 바꿀 만큼 어떤 지속성을 지니지는 못하는 아주 일시적인 어떤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AADD 모형상에서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이제 AA 커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결국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혹은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통화량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통화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돈이 흔하게 되니까 이자율 자체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외국 돈과 국내 돈을 놓고 본다고 할 때에 같은 값이면은 이자율을 높게 쳐주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치를 부여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국내 통화가 이자율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국내 통화의 절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절하와 환율 상승은 결국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국은 이제 환율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결국은 이러한 그 영향에 의해서 A의 곡선 자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환율이 이제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 생산물은 더 싸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단기 균형이 이제 새로 형성될 때까지는 총 수요라든지 생산량을 증가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임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주요한 금융기관들이 뭐 문을 닫을 정도의 큰 충격, 심지어 이제 그 주요 그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자산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자율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고 통화 공급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늘린다라고 표현할 만큼 공격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제 AA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GDP의 증가를 기도했었던 어떤 그러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어떤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조가 사실은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뭐 본질적으로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못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러한 완화적 통화 정책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었죠.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때에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가 결국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GDP 전체를 이제 견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확장 재정을 편성해서 다양한 어떤 정부 주도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감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결국은 민간의 어떤 소비 여력 내지는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제 결국은 그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수요 자체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총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서 디디 곡선 자체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디디 곡선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자율은 상승하고 국내 통화는 절상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생산량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요번 시간에는 방금 이제 살펴봤었던 어떤 그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미래에 대한 예상,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일시적인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어떤 그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어떤 변화 혹은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 아예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전제에 두고서 이제 이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현대의 어떤 경제학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경제와 경제학과 이제 자연과학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가장 큰 차이로서 결국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forward looking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어떤 대응의 영역을 어떤 그 경제학 스터디에서는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빌딩 블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앞날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 나름의 어떤 전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기대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나름의 어떤 논리 속에서 형성되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텐데요. 결국 이러한 그 기대가 미래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발전할 것 같다. 혹은 우리나라 경제 왠지 앞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 라는 기대가 확산한다든지,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실제 그 셀프 풀필링 한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제 경제의 어떤 시간 경로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느끼는 그 지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인데요. 결국은 현재는 어떤 기대가 일정 수준을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현재 이제 저금리 상황이 단기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구조적으로 심화되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부동산 가격, 결국 그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내지는 어떤 패닉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하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대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그 기대감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자를 내놓고서 말하자면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외생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여러 환경적인 정보들을 취합하여서 그 결과로서 형성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확산됨으로써 그 기대가 사실상 실제 실현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경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과거에 경제가 이제 그 지나온 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전망을 나름 이제 지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그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이제 고성장기를 지나서 성장 자체 이제 다소 좀 성장률 자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는 계속 성장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적에는 올해 한 1% 정도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1% 성장하겠구나. 혹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뭐 3% 정도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향이 사실은 이제 자산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기대나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경제가 실제 기록했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이러한 그 경제학상의 기대라고 할 적에 이제 가장 흔히 쓰는 어떤 그 인간의 기대에 대한 경제학 모형은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제 경제 모형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기대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합리적 기대라는 걸 받아들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로부터 실제 그 기대감이 실제의 어떤 경제에 이제 그 자기 실현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과거에 지나온 어떤 경제의 시간 경로로부터 현재의 기대를 형성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 그러한 두 방향 간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결과론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그 합리적인 기대,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대로부터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실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지나온 그 경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름의 기대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할 때는
T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에 대한 전망을 PT의 E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현재 오늘의 가격이 내일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보통 합리적 기대에서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그 합리적인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형화하는 방법 속에서 예,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줄에 있는 식처럼 PT라고 하는 거, T 시점에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뮤, 장기적인 어떤 평균값에다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2의 T-1의 P의 T, 결국은 직전 시점에서 현 시점의 어떤 그 가격 수준이란 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실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일부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랜덤 텀이라고 할 수 있는 에타 t가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결국 이제 어떤 현재의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모형을 그 설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가격이 비슷한 레인지에서 이제 맴돌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현재까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추론되는 바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여서 결국 이제 지금 식에서 보는 것 같이 그 T 시점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어떤 그 가격 수준을 반영하여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이제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이 DT는 MT의 MP-PT 플러스 V1T라고 해봅시다. 예, 근데 이제 M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절편 같은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Y절편 같은 게 이제 저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PT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상응해서 이제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요 곡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커브 같은 게 ST로 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절편이라고 할 수 있는 RT를 갖다가 놓고 RP의 PT의 E 결국 이제 T 시점에서 지니는 어떤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공급 곡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그 가격 수준 P가 높아질수록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 곡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양쪽 다 이제 일종의 화이트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V1T와 V2T를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할 적에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확인되는 그 물건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학교에 잘 가지 않으니까 지금 정도 날씨가 되면 이제 학교 앞에 계란빵 파는 아저씨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제 우리가 역적으로 건너가면서 잠깐 멈칫해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춥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됐건 내 주머니가 됐건 뭐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다 그러면은 야, 저 계란빵 내가 하나 사 먹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현 시점에 우리가 그 계란빵의 가격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 수요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인데 만약에 이제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밥집을 하나 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김밥을 갖다가 말아가지고서 이제 좀 뭐 지단도 붙이고 저기 저 단무지도 썰고 막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내가 그 공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일 내가 김밥을 한 몇 줄 정도 팔까? 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전망 하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날에 어떤 그 재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급자는.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서 결국 어떤 그 가격 정보에 대한 시차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적응적 기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식의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T 시점에서 어떤 그 자산의 가격 혹은 뭐 그 재화의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기대가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냐 그러면 결국은 직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T 시점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기대와 실제 이제 그것이 실현되어 가지고서 나타난 어떤 실제 그 실현된 가격과 내 전망 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1과 PT-1-2로 이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오차 부분을 얼마간 감안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얼마간이라는 게 지금 람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전망과 실제 어떤 실현된 가격 차이, 어떤 차이를 반영하여서 다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적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오늘, 오늘로부터 내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 실제 실현된 값과 내가 전망했던 값의 어떤 차이를 일부분 반영하여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적응적 기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특정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가 이제 쉬프트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걸 인지해서 어떤 그 나름의 전망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장기적인 전망이 변경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직전에 지금 살펴봤던 AA 커브, DD 커브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의 주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제 영구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요. 결국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그 큰 변화, 내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통화 자산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한 차례 영구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게 됐다. 뭐 예컨대 이제 정부가 이제부터는 뭐 한동안은 뭐 적어도 한 10여 년 동안은 뭐 우리가 이자율을 좀 낮게 공급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서 적어도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수준까지는 경제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 확장적으로 완화적으로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그 정책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단기에 어떤 이자율이 처음에는 하락을 하겠죠. 어쨌거나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통화는 이제 절하가 예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이자율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화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예상 환율 자체가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 어떤 그 본질적인 혹은 영구적인 정책 변화가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그 일본에서 보여드린 경로와 같은 류의 어떤 국내 통화 절하는 사실 더 크게 그 임팩트가 나타날 거예요. 결국 그 AA 곡선 자체도 더 많이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영구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시적인 변화와는 좀 다르게 결국 이제 좀 더 그 더 큰 임팩트로서 AA 커브를 이제 시프트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와 그다음에 통화 공급이 아예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의 임팩트를 이제 좀 따져보는 건데요. 결국 이제 왼쪽 그림 앞에서 살펴봤지만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거에 맞게 국내 통화는 절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AA 커브 자체는 AA1에서 AA2로 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요. 통화 공급 자체가 영구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통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었으니 단기 이자율을 하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 통화율이 떨어지고 국내 통화가 절하되고 AA 커브 자체도 AA1에서 AA2로 이제 이동을 한다까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통화 공급의 증가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여서 결국은 현재 이제 Y2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잠재 생산량 이상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수입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순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지니고 있는 전망 자체가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통화가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AA 커브는 AA2에서 AA3로 그다음 이제 DD 커브는 이제 DD1에서 DD2로 이제 이동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장기 어떤 생산량, 결국은 이제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복원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일부분은 환율이 이제 일부 상승하였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영구적으로 만약에 이제 재정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부 구매나 이제 감소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 통화 절상할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외화 예금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은 감소하고 국내 통화는 결국은 절상할 거고, 그런 이제 환율의 절상 때문에 총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단기적인 어떤 정부 구매의 증가가 아니라 영구적인 어떤 정부 구매의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통화의 어떤 절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절상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안 계속 갈 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름의 적응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단기적인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DD 커브 자체가 DD 커브 1에서 2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거의 이유는 확장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그 지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세금이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수요 자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어떤 단기 균형의 생산량 자체도 밸런스가 이제 점 1에서 점 2로 이동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된다면 조금 다릅니다. D1에서 D2로 이제 가는 것은 결국은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재정 확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DD1에서 DD2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재정을 확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환율이 이제 변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장기 전망을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전망 하에서 예컨대 이제 환율의 강세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전망을 반영하여서 점 2로 이제 1의 균형이 2로 이동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AA1, DD1으로 형성되었던 균형이 AA2, DD2로 감으로써 사실상 환율만 강세가 더 세지고 GDP는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영구적인 재정 확장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서 이제 조금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정책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수지의 절대 수준에 대해서 항상 좀 우려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경상수지가 과도하게 불균형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이제 후생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는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강세로 인한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될 거고요. 반면 이제 과도한 적자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대 이제 경상수지가 적절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제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작년의 경제, 재작년의 경제, 그 앞의 경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그 국민소득개정 항등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시계열 정보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긴 시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어떤 개인의 소비나 민간의 어떤 그 민간 기업의 투자나 정부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간은 나름의 경향성을 가지고서 형성될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그 국내 부문에서 이제 오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이제 실제 그 대외 부문과의 교역에 있어서 일종의 균형 상태 내지는 과거로부터 봤었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을 기록하면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XX 커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 그 순수출, 그러니까 넷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결국 대내 부문인 어떤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나 정부 지출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XX 커브도 DD 커브처럼 환율 약세가 왔었을 때에는 실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결국 이제 균형을, 그 순수출의 균형을 이루는 어떤 포인트 자체도 결국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좀 늘어나는, 환율 약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AADD 커브와 함께 AADD 커브가 형성되어 있는 단기 균형이 1번 점에서 만약에 이제 순수출 또한 어떤 균형 레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XX 커브도 1에서 이제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제 AA 커브, DD 커브, XX 커브가 모두 1번 포인트에서 교차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XX 곡선의 기울기가 DD 곡선보다 좀 평평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곡선의 그 균형, 단기 균형이라고 하시는 점 1에서 만약에 GDP가 늘어났다, 생산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는 저축을 좀 하게 될 거고, 일부는 내가 좀 돈을 벌었으니까 해외로부터 이제 좀 좋은 물건을 사와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하게 되면 결국 DD 커브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XX 커브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같은 그 환율 레벨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그 예를 들어서 2번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2번 포인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그 환율 레벨에서 XX 커브 같은 경우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측면으로서 이제 DD 곡선상에 있는 총 수요라고 하는 거는 총 공급하고 일치되는 포인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DD 곡선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려고 한다 그러면 수입보다는 수출을 훨씬 더 빨리 증가시켜 가지고서 실제 이제 DD 곡선의 증가를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결국 이제 그 정도로 환율 상승이 빠르게 크게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 1위 오른쪽 구간에서는 DD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XX 곡선보다는 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점 1의 왼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서 DD 곡선이 XX 곡선이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결국 이제 XX선의 그 기울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D 곡선보다 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인다라는 것을 DD 곡선과 XX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DD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본다고 하게 되면 균형 경상수지 이상의 어떤 순수출이 발생했다. 그럼 그 말인즉슨 XX 곡선의 위쪽 내지 왼쪽에 이제 지금 일종의 이제 균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균형 경상수지보다 더 낮은 순수출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수출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되게 되니까 균형 그 순수출 이야기하는 XX 곡선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점 1에서 점 2로 가는 어떤 그러한 경로라고 하는 거는 통화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통화가 절하되면서 달성이 되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이제 XX 곡선보다는 그 왼쪽에 이제 점 2가 위치를 하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결국 이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그 연두색 선보다는 죄송합니다. 그 더 많은 순수출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과의 교육 조건이 이제 굉장히 좋아짐으로써 통화 확장의 경상수지를 견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와는 좀 다르게 이제 만약에 정부가 재정을 확장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균형점인 점 1에서 점 3으로 이제 가게 돼요. 결국 이제 통화는 절상을 하고 소득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자체는 이제 좀 악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XX 곡선보다는 좀 오른쪽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영구적인 재정 확장이 만약에 일어났다. 결국 이제 1번에서 4번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장 재정 때문에 아까도 이제 봤지만은 그 영구적인 재정 확장을 하게 되면 AADD 커브 자체도 이제 시프트를 해버리면서 사실 그 잠재 생산량의 YF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환율만 이제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거시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통화 가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화 자산의 어떤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통화가 절하되고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가 날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 AA 곡선 오른쪽 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편성하거나 감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의 상황에서 국내 통화가 이제 절상이 될 거고,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자체는 감소하게 될 거고, DD 곡선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AA 커브, DD 커브를 놓고서 결국은 우리가 그 순수출의 어떤 균형까지 이제 추가하여서 AADD 커브에 더해서 이제 XX 커브까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시간을 좀 충분하게 주어서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뀔 정도의 어떤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었을 때 실제 이제 균형이 형성되는 어떤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